1년 다 돼가네요 벌써. 여기도. 그래서 이번 식물 종류별 생육토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생육토심이라는 거는 흙이 최소한 있어야 되고 또 크려면 또 더 깊이 이제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시면 문제 거기 그 페이지를 매겨놓으면 좋은데 그 뒤에 쪽으로 가시면 그 거의 20쪽일 거예요. 앞 시장하면 한 10대 초 가다 보면 표를 제가 뒤에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촉은 이건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건데 촉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표가 있어요. 단위 촉은류는 채소 토심이 15, 그 다음에 생장 토심은 30이 돼요. 그 다음에 소감목은 생존 토심이 30, 생장 토심은 45, 대감목은 45에서 60, 청근성 교목은 60에서 90, 신근성은 90에서 150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아시는 분들, 적용하시는 분들 금방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이 문제를. 근데 해보니까 예, 맞추겠더라고요. 1번 잔디와 초하류 생존 채소 토심 30cm 맞나요? 15. 그렇지. 생존은 15죠. 틀렸고. 그다음에 2번 소감목 생존 토심 45 소감목 틀렸지. 30. 이게 30인데 틀렸고. 옳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케이. 도구를 찾는 거. 대감목 생육 채소 토심 대감목 틀렸지. 생육 토심은 60이죠. 45라고 틀렸고. 성분성은 생육 채소 토심이 그 생육이니까 생장이니까 90 그죠? 신근성 생존 토심 청근성 맞나요? 청성이 맞는 거죠. 네, 청근성 맞고 신근성 90 그죠? 생존은 90 생장은 150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표를 우선 이런 문제가 나잖아요. 이런 게 몇 문제 있어요. 이런 게 애우는 거 표를 그려놔 미리 이 문제를 보기 전에 표를 먼저 그려놓으라는 얘기죠. 표를 먼저 그려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 휘말리면 안 돼. 아는 것도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표를 이따 뒤에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농약 독성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표를 미리 이 문제는 이 지문을 다 읽지 말고 옆에다 그림을 그려갖고 여기 거기 자기가 거기 그려놓은 거하고 맞춰보는 게 빠른 방법이죠. 여기 1번 문제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저 문제 자체가 그냥 내용을 보면 헷갈린단 말이지. 지금 문제에서 생육토심이 했잖아. 생육. 그죠?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생육이니까 생육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 여기 뭐 3번하고 아니 이 표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걸 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아니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의미를 아는데 예. 근데 뭐를 두 아는데 가지가 여기서 답이 오는 거냐 이거지. 이 문제에서 여기 문제에서 답이 1, 2, 3번 다 틀리죠. 다 틀린데 그러니까 잘못하기 저희 처음에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헷갈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에 지금 옳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질문에 생육토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했으니까 3번이 답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생육만 물었잖아요. 생육. 그죠? 생육이니까 생존 가도 볼 필요 없고 여기도 1번 생존 볼 필요 없고 2번 볼 필요 없고 3번하고 4번 중에 왜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헷갈리게 하시면 딴 사람 헷갈릴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아니 생존이라는 건 뭐냐면은 겨우 살 정도를 생존이라는 거고 생육, 생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클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생육, 생존은 뭐 그거 갖고 찾으시면 아니 그 문제가 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답안 풀린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표를 그 옆에다 그려놓고 하면 맞추면 그대로 맞는데 그래서 아무리 이거 문제 잘못 냈다고.
잘못하지 않았다니까. 이거 복원을 잘못한 거지. 뭐가 틀렸다는 거야? 이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생육을 생장으로 하면 여기 이게 토지금 두개 아니 근데 생육하고 생장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걸 왜 자꾸 그 이상하게 얘기하시냐? 생육하고 생존하고요. 예. 생장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생육하고 생장이. 예. 질문에 생육만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거지. 생장만 모르는 이제 거. 일단 넘어가시죠. 이제 의미는 아시겠죠? 예, 예. 시간이 없으니까. 생육이나 생장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근데 그걸 자꾸 따지면 못 찾지. 평생 아무리 생행전 찾아봐요. 안 나오지. 2번. 네, 인산에 관한 형태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산은 아까 전번에 토양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인산은 이제 산성일 때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이제 결합이 되고 알칼리 때는 뭐요? 칼슘하고 결합이 돼요. 그래서 불용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찾으면 되는데 일단 토양 인산의 주요 공급원은 어디? 대기가 아니죠. 토양 중에 있는 거예요. 이온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대기는 아니고 틀린 거죠. 그다음에 토양에서 기체 형태의 인산화합물로 존재한다? 아니죠. 이온 형태로 인산화합물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약산성 토양에서는 주로 H2PO4- 형태로 존재한다? 예, 이건 맞어요. 3번이 맞는 답이고 토양 표면에 흡착이 어려워 주로 용탈에 의해 손실된다. 이게 흡착이 되면 고정이 돼서 손실이 안 돼요. 고정이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 이게 그 용탈에 의해서 손실되는 게 아니고 흡착이 이제 고정화돼서 흡착이 잘 되는 거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인산은 아무거나 갖다 붙어요. 산성일 때, 알칼리 때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얘기죠. 그 지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잠깐 저기 갖다 줘. 그래갖고 저분이 한번 보신다고. 그래서 그 인산에 대한 걸 아주 중요해요. 인산은 꼭 나요. 다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 이 지문을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 볼 때는 응용을 하셔야 돼. 뭐요? 흡착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고정이라는 얘기로 해야 되고 고정이 되면 못 쓴다는 거예요. 불용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흡착이 된다. 인산은 흡착이 돼서 불용화된다. 또 불용하고 또 똑같은 얘기는 뭐예요? 고정화된다. 불용화된다. 그 출제자가 똑같은 얘기를 살짝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헷갈리게. 그러니까 가용화된다는 거 유효화된다, 뭐 유효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인산의 특징은 여기 5분을 꽉 차네. 야, 5분을 꽉 차네. 그리고 쓰는 것 좀 갖다 주세요. 딱뭐 표시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인산은 이제 흡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고정이 돼서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4번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토양 중 철이나 알루미늄 이게 산성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산성일 때 알루미늄하고 결합해서 뭐가 돼요? 쓸 수 없는 고정화되는 거예요. 고정화는 불용화랑 똑같은 얘기고 가용화는 유효태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H2PO4 이게 이제 인산 같은 경우는 네. 인산 꼭 적어 두셔야 돼요. 인산은 산성일 때하고 이제 알칼리 때하고 이제 틀려요. 저기 하는 게 흡수하는 이온으로 흡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H2PO4 마이너스 이렇게 흡수를 해요. 이때 이거 하는데 이거는 좀 알칼리 때는 HPO4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칼리 때는 이 흡수하는 형태가 틀려요. 네. 그런데 어디서 제일 많이 돼요? 중성에서 제일 많이 돼요. 중성에서 흡수가 제일 많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뭐죠? 틀렸죠? 맞나요 이게? 3번. 맞는 건데. 3번이 정답이지? 네, 3번이 정답이네요. 네. 3번만 맞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왜 틀리냐면 이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이온 형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대기 1회 때.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은 어떻게 판명을 하냐? 그거 책 없었어요? 이 책이? 아니 그거 아까 줬던 거 여기 있다 이거. 이게 여기에 보시면 이게 그 어떤 문제였었냐면 대기 오염에 대한 그 입회 증상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이게 이제 46쪽에 있는데 좀 불러드릴게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20개 병징, 독성, 기작, 발달 농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황산 가스 증상이 어때요? 인맥 사이 조직의 괴사라든가 물에 젖은 듯한 모양을 이제 띄고 있어요. 그래서 아황산 하면은 물에 젖은 듯한 여육 조직의 피해를 받게 돼요. 물에 젖은 듯한 걸 꼭 외우셔야 돼요. 2차에서 시험에 날 수가 있어요. 대기 오염의 피해 증상을 적어라. 그럼 종류별로 자기가 아황산 가스 입끝 부분이 연맥 사이에 괴사하고 물에 젖은 듯한 모양을 보인다. 침엽수도 마찬가지로 입에 젖은 듯한 모양을 띈다. 이렇게 되고 질소산화물 같은 게 있거든요. 질소산화물은 NOx라고 그러는데 회녹색 반점이라든가 가장자리에 괴사형 조직을 보인다. 그 다음에 침엽수도 마찬가지로 입끝이 자홍색이나 젓갈색으로 변한다. 질소는 뭐예요? 애우실 때 아까 아황산은 물을 생각하셔요. 물에 젖은 듯한 이런 거를 꼭 넣으셔야 되고 질소는 뭐예요? 회색이잖아요. 질소는 회색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회녹색. 이러니까 이거는 반점을 생각해요. 질소는 반점을 생각하시고 오존은 입 주변에 주근깨 같은 게 반점이 생긴대요. 오존 같은 경우. 그래서 오존은 주근깨다. 여름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주근깨가 생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펜이라는 게 있어요. 펜. 이거는 광택이 나면서 청동색으로 보낸다. 후라이팬이 청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불소. 이거는 그 황화 조직이 고사한다. 이렇게 돼서 그냥 황화라고 생각하셔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사 부위인가 건강 부위가 경계선이 뚜렷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금속이 있어요. 중금속은 이것도 연맥 사이에 황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입회 신장 억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실 때 좀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거를 만들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고르는 데서 골랐다 치지만은 2차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증상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현상들을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잖아요. 어차피. 다 어떤 사람은 또 황화 현상만 쓰면 안 되죠. 황화 현상은 어디서 주로 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금속에서 황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다른 데서는 별로 안 나타나요. 아황산 다시 얘기했어요. 아황산 상황이 어때요? 아황산은 물에 젖은 듯한 불을 띄고 질소산화물은 반점, 오존은 주근깨, 폐는 청동색 광택이 난다. 불소는 황화 조직이 생긴다. 중금속도 황화 조직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나왔었어요. 대기 오염의 피해. 다음 넘어갈게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방풍림으로 적당하지 않은 수정. 이제 수목 관리 이 저기는 비생물적 한 12개, 뭐 농약 한 12개 막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제 방풍림 같은 게 항상 나. 방풍림 뭐 또 뭐 내화력이 뭐 큰 거, 그다음에 내건성이 큰 거 이런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강화력이라는 거는 아니 방풍림이라는 거는 그 크기가 그 막을 수 있는 게 뭐 그 위쪽으로는 5배 정도, 밑으로는 뭐 20배 정도 간다. 이렇게 뭐 이번에 3번 우리 시험 봤을 때 나왔죠 이번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수종 방풍림으로 쓰는 수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 방풍림은 이제 조건이 있어요. 방풍림은 잎이 무성하고, 그죠? 그 나무의사 책 좀 잠깐. 아 여기 있다. 여기 보면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방풍림으로서 이제 특징이 뭐가 있어야 되냐? 신근성이야 돼. 진짜. 방풍림의 특징은 신근성이 있어야 되고, 일단 신근성. 그다음에 지엽이 치밀한 수종이어야 되고, 낙엽수보다는 상록수가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자생수종, 파종하여 자란 자생수종으로 직근을 가진 수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곰술이 잘 나오죠, 그죠? 곰술이 바닷가에 그 방풍류로 많이 쓰고, 소나무, 향나무, 가시나무, 아예나무, 가무비나무, 주목, 리기다, 느티나무, 동백나무. 느티나무, 동백나무, 리기다, 주목, 도비감비, 아예, 가시, 향나무, 곰솔, 소나무 이런 것이 방풍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알아두셔야 되고 수종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수종이 났었어요. 근데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문을 다 보고는 못했네요. 그 다음에 5번 병원체, 방제, 살균, 살충제의 안전 사용 기준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1번 적용 대상과 사용량을 직접 살포한다. 맞죠? 그 다음에 사용 시기하고 횟수를 준수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근데 5번에 가서 그 산림 방제 방법은 사용량이 농약량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농림 축산 불형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산림청장 허가로 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어. 소나무 재선충 방제 기본 방향 중 틀리는 것은 이런 거 썼어요. 소나무 방제 기본 방향은 방제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거 1번 맞아요, 그죠? 방제 체제 당연히 구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방제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양화된 방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현장 점검 강화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유인 헬기 살포 최소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냐면은 무인으로 할 때는 애를 써요. 무인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거를 드론 같은 걸 쓰려고 주게요. 사람을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4번도 맞는 거고요. 5번 우하기 이전 재선충 피해목을 전량 방지한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거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답은. 그거는 이제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이 있어요, 그죠? 각 저기 그 양성기관에서 준 거를 다 알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소나무 재선충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소나무 이제 그 재선충 걸린 거를 파쇄를 한다. 그럼 얼마를 잘라야 돼? 파쇄할 때 1.5cm 이하로 잘라야 돼, 그죠? 파쇄. 그러고 가지를 쳤어. 그러면 어느 것까지 다 이제 그 저기 뭐죠? 다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다 쳤는데 몇 cm 이상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2cm 이상. 그 줄기가 2cm 이상인 거는 다 그 가지를 다 주워서 나가야 돼요. 그 파쇄할 때하고 줄기 그 저기 하는 거하고 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 숫자 많이 외우셔야 되고 뭐 참나무 시드름병의 그 뭐지 줄기의 그 높이 있잖아요. 2m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2m 이상도 참나무 시드름병 그가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죠. 걸리죠 당연히.
분포가 어디에 제일 많아요? 지제부. 지제부가 골고루 다 있죠. 2m까지 골고루 다 있는 거예요. 지제부도 뭐 물론 있겠지만 거기 이제 들어간 거고, 이제 거기 왜 사진 같은 거 나 있잖아. 막 그 벌린데 구멍을 막 이렇게 꼽아놨죠. 나는 뭐 이렇게 꼽아놓고 사진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7번 버전나무 방패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토펜 프록스유제 20%를 살포하기 위해 1100의 희석액 500리터를 조제하기 위해 필요한 양은 이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양, 농약 칠 때 공식은 뭐예요? 사용량을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사용량을 100으로 나눠줘요. 뭐 20% 이런 거, 뭐 요거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여기서는 100하고 500리터, 1100하고 500리터만 알으면 돼요. 그래서 500리터를 뭐로 1100인가, 그러니까 사용량에서 100을 나누라고 했잖아요. 500 나누기 1000인데 이게 500리터니까 이거 여기에다 10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미리리터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500이 되는 거예요. 500ml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공식만 알 게 아니고 공식이 한 4-5가지 돼요, 그죠? 네. 그걸 다 아셔야 돼. 어렵게 내면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약과 8번 농약과 인체 중독에 대한 해독제 연결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뭐지 찾아보니까 이게 복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문제되는 거는 이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칼탑은 이제 그 발이 맞아요, 그죠? 칼탑, 발. 유기인계는 함. 그 두 가지뿐이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3번 불로말틸계 뭐 유기염소계 이것도 잘 복기가 안 되고 뭐 5번 일일 섭취 허용량 뭐 이런 거가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그죠? 1, 2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거. 그 여기 그 식물 보호 기사 그거 할 때 이게 나오더라고요. 책을 찾아보니까 거기만 나오고 딴 데는 뭐 인터넷 뒤져도 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9번 만성 독성 시험에서 동물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성을 구하고 안전계수를 곱한 것은 답이 뭐예요? 일일 섭취 허용량 ADI에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것은 농약을 일생 동안 섭취하여도 동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 양량의 그게 이제 노엘이라는 최대 무작용량이거든요. 거기다가 안전계수 100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0.01을 곱해요. 다시요. 노엘이라는 게 맨 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엘 NOE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최대 무작용량이에요. 이거는 일생 동안 동물한테 시험을 해봤어요. 일생 동안 먹여도 그 후세까지 2년 동안 먹여보고 그 후세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그 약 최대 양량을 NOEL인데 이게 이제 노엘이라고 그랬는데 기준을 삼아놓고 그것도 이제 또 안전계수를 곱하는 게 일일 섭취 허용량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 그 3번 같은 경우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3번 MRL이거든요. 이건 잔류 허용 기준이에요. 이거는 아까 그 ADI 나왔죠. 근데 일일 섭취 허용량이 ADI거든요. 여기에다가 체중을 곱해요. 그래서 체중을 곱한 거에다가 나눠 또 해당 농약이 사용되는 일일 섭취량 이렇게. 이건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요. 일에 났던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 식물 보호했던 분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뭐 한번 찾아보시고 법령은 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11번 농약 품목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제재와의 관련된 명령. 제재 말하는 게 제재라는 건 제형이에요.
동의어를 많이 알고 가셔야 돼. 이게 책을 볼 때도 제재라는 건 제형이거든요. 제형이라는 건 뭐예요? 모양을 농약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분재냐, 유제냐, 액제냐 이렇게. 그 품목명에 보면 이게 망코제부, 수화제, 뭐 액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게 품목명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뭐예요? 상품에 따라 회사별로 고유한 명명. 그 상표명이죠, 그죠? 네 가지가 5가지가 있죠. 농약을 부르는 데는, 그죠? 그 다음에 농약 원재의 화학 구조에 따른 명명. 이건 좀 화학명이겠죠, 그죠? 화학 구조를 얘기한 거고 화학명. 그 다음에 회사가 개발한 이름에 따라 명명했다. 이건 시험명 정도 될 거예요. 시험명.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 모액 화합물을 암시하여 단순화시킨 명명이다. 일반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일반명. 그 구조를 따른 거는 되게 길게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망코제부 같은 경우는 망코제부라고 이렇게 일반 세계적으로 그 이름만 써도 그 화학적인 어떤 구조가 떠오르나 봐요. 화학하시 전공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시킨 게 일반명이라고 해요. 12번입니다. 생활 환경림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에 속가배기 효과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였었어요. 속가배기가 있어요. 이제 그 무육이라고 그러나요? 소나무 어릴 때 이제 나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가꾸기 시작하는 그런 거를 개선해서 이제 하는데 어느 정도 크면은 속가배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1번 고사목 발생 방지. 맞죠? 속가배기 하니까 당연히 고사목을 방지할 거고. 잎내 토양 상승, 온도 상승. 맞나요? 3번 하층 식생 유입 효과. 속가배기라면 햇빛이 막 들어가요.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하층 식생이라고 해서 그 밑에 살고 있는 나무들이 유입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옹이 없는 목재 생산. 그 다음에 5번 잎내 광환경 개선 효과. 답은 2번이에요. 속가배기 한다고 해서 토양 온도는 안 올라가고 하층 식생이 오히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는 거의 없어요. 4번은 안 돼요? 4번은 왜 맞잖아요. 의미 없는 거리. 속가배기라는 거는 속가배기도 이제 수관이 있고 이제 초살도라는 게 있어요. 초살도. 잠깐 보시면 초살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초살도 있고 초살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초살도라는 건 뭐 이렇게 밑에는 크고 올라갈수록 이게 뾰족한 거를 초살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밑에가 커야지 이 밑에 있는 D가 이 위에 있는 D보다 커야지 대기 안정되죠. 바람에 이렇게 이제 안 쓰러지고 커요. 그러면 초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초살도가 높다고 그래요. 밑에가 수관이 큰 게. 근원경 쪽에 있는 이 저기 땅 쪽에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 속가배기를 한다. 수관을 속가배기 한다. 수관을 속가배기 한다. 2번 가지치기를 한다. 어떤 게 맞아요? 속가배기. 네? 속가배기 하면 왜요? 속가배기를 하면 이게 수관을 해주면 왜 그래? 막 토양에 바람도 불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수관을 하면 있잖아요. 수관을 이렇게 해주면 수관을 하면 답은 이제 수관배기예요. 수관을 베면은 수관을 베면 저기 이쪽이 저기죠. 수관은 무성해지면서 이 가지는 이 밑이 굵어져. 근데 가지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지치기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가지를 친다고 그러면
이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관이 굵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관이 굵어져.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밋밋 이렇게 아주 곧바른 걸 키우려고 그러면 가지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가지치기. 근데 그 초반 이거 수관을 이거 초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관 배기를 막 해요. 왜냐하면은 이 가지치기보다 이 가지치기를 하면은 이게 똑같아져. 이게 줄기가 가지가 여기 나오는 게 밑에서부터 이게 막 쳐버리기 시작하면은 꼿이 올라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줄기가 있다고 치면은 이쪽에 근력의 양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배출되기 때문에 밑에가 같이 커져요 이게. 그런데 이 가지를 치기를 하면은 이게 밋밋 똑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속과 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답은 뭐예요? 맞나요?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되나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요. 이제 어떻게 숲을 어떻게 가꾸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기 아주 목재 좋은 목재 꼿꼿하게 자라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면적에다가 아주 빽빽하게 심어. 어릴 때는 빽빽하게 막 심어요. 네, 막 심어. 밀식을 해. 어릴 때 1번 어릴 때는 밀식을 해요. 그 어느 정도 한 20-30년 지나잖아. 그럴 때 이제 그 간벌. 네, 간벌을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빼내. 왜냐하면 어릴 때는 이제 서로 햇빛불도 경쟁을 되면서 계속 쭉쭉쭉 크는 거예요. 그럼 키가 엄청 커졌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저기를 해야 되거잖아. 양분을 보충해야 되잖아. 어느 정도 한 20-30년 지난 후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키만 컸지 이게 이제 튼튼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속가배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점 이것들이 이제 그 저기 하는 거지. 지름도 이제 커지면서 아까처럼 뭐를 해줘요?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야. 그때부터 가지치기를. 그러면 꼿꼿하게 가.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쑥갓두기의 그 원리는 처음에는 밀식을 해서 꼿꼿 막 그 키가 크도록 만들고 한 20-3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안 하고 수관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는 굵어지고 가지에 그 영양분을 주려고 밑에는 굵어지고 위에는 저기 되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되는 거지. 밑에는 굵어지고 위에는 저기 그 뭐지? 이렇게 초살도가 저기 작아지는 거죠. 아니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재를 못 쓰는 거지. 꼿꼿해야 되는데. 그래서 꼿꼿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은 넘어갈게요. 광환경에 따른 수목의 생장 특성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양수는 음수보다 광포화점이 높다. 맞아요? 예, 맞죠. 그 다음에 음엽은 여육이 얇으며 엽록수가 적다. 많다죠. 그죠? 음엽이 많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양엽은 광포화점이 높고 여육이 두껍다. 그죠? 그 다음에 양수는 낮은 강도에서 음수보다 광효율이 낮다. 맞아요. 이게 그 강도가 낮은 데서는 하고 또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음수는 또 높은 데서는 낮은 데서는 효율적으로 효율을 하는데 음수 같은 경우는 또 높은 데서는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수하고 양수. 양수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양수는 입이 도톰하고 작아요. 그죠? 양수라는 거. 양엽. 햇빛이 많은 데서 자란 건 어때요? 쪼만하고 도톰해요. 두툼하다고 그래야죠. 두툼하고. 음엽은 뭐예요? 햇빛을 받기 위해서 넓게 펴져요. 넓게 펴지는데 거기 엽록수가 많아요. 네, 엽록수가 많아요. 그래서 광합성이 빛이 적게 들어와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이 넓고 그러니까 약한 빛에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반면에 그 양엽 같은 경우는 음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넓으니까
효율적으로 낮을 때도 하는데 반면에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광포화점이 빨리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높은 데서는 강 효율성이 낮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이점 이거 아시겠죠? 양옆음력. 근데 꼭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쉽게는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 특징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14번 종자 노천 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거 노천 매장이라는 거는 종자가 이제 발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미성숙된 그 종자들이 많아요. 가을에 완전히 성숙이 안 되고 그냥 떨어져서 겨울 내내 이제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노천 매장이라고 해요. 노천에서 성숙이 되기 때문에 노천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젖은 모래하고 뭐 이렇게 마른 거 젖은 흙 뭐 이런 식으로 층을 쌓아 갖고 거기다가 온도는 0에서 4도 정도 이렇게 맞춰놔요. 그러면 노지에 있는 것처럼 되겠죠. 땅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습기를 주면은 이게 씨앗이 성숙이 돼요. 겨울 때 이게 노천 매장에 있는 동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발화기간 단축 맞아요? 발화기간 단축되겠죠. 그죠? 어느 조건을 맞춰주고 습도도 맞춰주고 온도도 맞춰주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해주니까 성숙하게 이제 미배숙을 배숙으로 만드는 거예요. 발화 촉진 맞는 거죠. 보습 온도 처리 맞죠? 모래 저기라고 그랬잖아요. 수분을 썩는다고 했으니까 보습이라는 게 습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온도, 보습 온도 처리한다는 거예요. 4번 건사와 논밭 저장. 건사라는 거는 뭐냐? 그냥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바람이 이제 잘 부는 데 있잖아요. 햇빛은 안 들고 있는데 그런 데 걸어놓는 게 직사광선 안 받고 그늘 같은 데 걸어놓는 게 건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천 매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근데 건사해도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문제는 이게 답은 4번이 이제 답인데 틀린 거잖아요. 그죠? 건사라고 해요. 노천 매장하고 건사라고 정반대의 개념인데 건사도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말리면 오히려 발화가 잘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건조해지면 적당한 햇빛 많이 안 주고 하면 이제 건사라고 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휴면 종자를 저장할 때 이제 노천 매장을 하는 거예요. 휴면이라는 거. 가을 되면 씨앗들이 이제 휴면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저장하는 방법. 뭐요? 발화 기간도 단축하고 발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도하고 처리를 하는 게 노천 매장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농약에 대한 문제인데 페니트로치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사용한 후 교차 저항성을 보이는 약재에 대해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 있었어요. 페니트로치온은 무슨 약재예요? 1번 유기인계, 2번 무슨 게? 유기인계죠. 유기인계인데 여기에 이제 교차 저항성이라는 건 같은 기작을 일으키는 그런 농약을 계속 주다 보면 약해나 이게 그 균들이나 이제 뭐죠? 해충들이 저항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같은 약재를 계속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유기인계를 썼으면 다음에는 뭐 다른 거를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답을 다이아지논이라고 한 게 유기인계를 고르는 거예요. 교체 저항성이 적은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겠죠. 유기인계가 아닌 거를 다른 거 갖다 놨겠죠. 그죠? 유기인계는 치온 이렇게 끝나요. 치온. 그러면 거기 맨 뒷장에 보시면 농약 부분이 있을 거예요. 농약 부분. 그 농약 부분을 보시면 유기인계 농약 보시면 유기인계 부분이 있어요. 유기농약 여기 보시면 유기인계 찾으셨어요? 유효 성분에 따른 농약 분류 보면
유기인계라는 게 있죠, 그죠? 유기인계. 여기 보시면 유기인계는 현재 사용 중인 농약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다. 인을 중심으로 해서 산소 황결합이다. 속효성 살충제로 살충력이 강하고 해충 범위가 넓다. 농약 이름은 뭐요? 뭐로 끝나요? P, 네프, 파프, 데프. 그다음에 TO, 지금 얘기한 거 TO, 페니트로치온 이렇게 끝나요. 그다음에 지온 이렇게 다이아죠. 네. TO, 포스, 파라티온 이렇게. 클로로 예를 들어서 클로피리포스 이렇게. 이런 거는 유기인계는 뭐예요? 아세틸콜린 저하제예요. 살충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이게 신경을 자극하려면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 효소 물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이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이제 이렇게 죽는 거죠. 곤충들이, 해충들이 죽는데 이게 유기인계는 이제 아세틸콜린 저해제예요. 그다음에 카바메이트계도 마찬가지예요. 카바메이트까지 이제 보드토자고 하더라고요. 카바믹스 이제 골격을 이제 골격 화합물이고 속효성이고 침투이해성이 있는 거예요. 침투이해성 빨리 저기 하는 거죠. 잔유령이 길지 않고 짧아요. 그다음에 진딧물 같은 흡족성 해충을 이제 방지할 때 쓰는 거고요. 이름은 카바, 카보 이렇게 돼 있고 유기인계처럼 똑같죠. 이것도 아세틸콜린 저하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똑같은 거를 고르면 돼요. 이게 교차 저항성 나타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다이아진을 뭐 페니트로치온을 치고 또 다이아진을 치고라면 이게 얼마 안 있다가 해충들이 저항성을 가져서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치라는 게 교차 저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걸 치는 거예요. 작용 기작 다른 거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피레스트로이게라는 게 있죠. 세 번째. 이건 신경 축색 작용 기작이잖아요. 그런 걸 치면 되겠죠. 그죠? 죽일 때 살충제. 그래서 작용 기작을 한번 볼까요? 또 어차피 이따가 확인할 건데 시간이 없으면 못할 거고요. 이게 이제 살충제 작용 기작이라는 게 별첨 4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야? 이게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라는 게 작용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유기인제하고 카바메이트계가 있고 뭐 신경축색은 피레스트로이드계하고 DDT 뭐 이런 게 있고 작용 기작이라는 게 뭐야? 어떤 부분 신경 뭐 에너지 대사면 에너지 대사 그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걸 작용 기작이라고 해요. 그쪽을 정화해서 하는 건데 어렵죠. 이거 다 외우시려면 힘들죠. 그래서 거기 표면에 보면은 그 옆에 세부 내용이 붙어 있는 거는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세틸콜린 저하제다 그러면 뭐예요? 1A까지는 안 외우시더라도 카바메이트계다. 그 다음에 3번 나트륨 통로 조적은 뭐예요? 합성 피레스트로이드계를 이제 나트륨 통로 조절이다. 피레스트로이드계의 농약은 나트륨 통로를 조절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아바메틴 같은 경우는 CL 통로를 활성화를 저해하는 거고, 그다음에 11번 미생물에 의한 중장 세포막 파괴, 이거는 BT 독성 물질을 이제 저해하는 거다. 그거는 외우시고 가셔야 돼.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외우시고 가셔야 돼. 근데 안 외우시고 가시더라고. 하나도 몰라. 여기서 났잖아요, 그죠? 안 나왔네요. 안 외우고 가시더라고요. 그거 내는 거 보니까 여기서 다 나왔던데. 무슨 뭐 여기도 이것도 이제 뭐 광합성에 대한 뭐 이런 거 외우고 가라고 그랬던 뭐. 아무튼 외울 게 많은 게 농약 같아요. 그 다음에 16병 같은 경우는 나무병원 역할이 아닌 것은, 그래서 16병은 국공립 나무병원의 역할.
국립나무병원 이름 잘 모르겠어요. 네. 나무병원 역할하는 게 이제 뭐 컨설팅도 해주고 국립나무병원 있고 각 지역마다 20개인가 지방에 있죠. 그게 여기 국립나무병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이제 민간 나무병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립나무병원 서울대에 있는 게 국립나무병원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반적인 걸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뭐 이런 거 계획도 세우고 뭐 그러고 민간 컨설팅은 이게 국립나무병원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역할은 뭐 읽어보시면 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17번도 여기 있네. 17번은 맨 이제 17번은 뭐 어떤 거냐면 이것도 문제가 시험 문제 딱 나잖아요. 그러면 이 표를 그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독서 그 옆에다가요. 지문을 보고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못 찾아요. 그럼 생전 답이 잘못했다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못 찾으니까 표를 이렇게 그려 놓으시라고. 이 표는 그 뒤에 있죠. 농약 표시된 그 뒤에 보시면 있죠. 표가 맨 끝에 거기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 독성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독성이라는 거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누죠, 그죠? 네 가지 뭐로 나눠요? 맹독성. 그다음에 여기 거의 끝에 맨 끝에 있을 거예요. 맨 끝에 뒤에.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거 있는데 그걸 또 뭐로 나눠요? 경구가 있고 경피 있어요. 반치사량이라고 그래요. 이 독성을 어떻게 나누냐면 동물을 실험을 하는데 이거를 약을 투여를 해요. 그래갖고 이게 그 투여를 해서 50% 100마리를 넣었다면 100마리한테 투여를 했다 그러면 50마리가 죽는 그 확률 50%가 치사하는 거를 LD50 이렇게 표시해요. 반치사용량이라고 하고 단위는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반치사용량은 경구하고 경피가 있어요. 경구, 경피, 입으로 하는 거, 피부로 하는 게 있는데 또 이제 독성을 하려면 고체하고 투여했을 때 액체 투여했을 때하고 틀려요.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죽고 액체는 조금 더 4배 이상 줘야 돼요. 그래서 5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5 이하부터 시작해서 액체는 4배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적을수록 이제 독한 거죠. 그리고 액체는 4배를 주고 또 경피는 어떻게 해요? 고체 경피는 2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거를 써놔야 돼요. 옆에다가 자기 애운 거를 써놓고 이제 그 지문을 이제 맞춰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경구면서 제가 불러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고통 독성이면서 경피고 고체다.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고통 독성이면서 100에서 1000, 경피고 100에서 1000. 고체다. 그러면 100, 1000 이렇게 맞춰야 되죠. 이걸 미리 써놓으셔야 된다고요. 표를. 이 지문을 보고서 숫자를 보고 여기 써있는 거를 보고 고르는 게 아니고 옆에다 써놓고 거기에다 맞춰서 물어보는 거에다 맞추라니까요. 아까 1번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찾아요. 어떤 게 답인지 도저히. 그냥 거기 지문에 나온 거를 갖고 꼬투꼬투 맞추면 다 맞는 것 같은, 다 틀린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200에서 20에서 200이니까 뭐예요? 고독성이면서 경구로 통한 액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다 얘기는 안 해놨죠. 그죠? 복원이 완전히 잘 안 돼서 그렇게 하신 거고. 18번 들어가겠습니다. 18번은
아까 이 제형에 대한 거예요. 제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물과 유기용매의 난용성 원재를 다른 제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기산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제형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답은 뭐예요? 액상수화제 이렇게 돼요. 액상수화제. 왜? 난용성 원재를 녹이는 거다. 이건 뭐야? 그 다음에 기산을 줄인다. 이런 거를 액상수화제 이렇게 불러요. 이거 보고 낸 사람이 수화제 이렇게 써놓은 게 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 살포한 약액이 장미련 해충의 표면에 잘 적시고 퍼지도록 하는 것은 뭐래요? 이것도 문제 복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뭐 유탁, 유화, 뭐 고착, 수비온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럼 뭐게 되겠어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잘 적시고 퍼진다. 습전성이 되죠. 습전성. 습하는 거 적신다는 거죠. 퍼진다. 습전성. 그렇게 습전성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20번을 가겠습니다. 20번. 동해의 약재를 입는 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뭐 정확히 찾지는 못했는데 이거 동제, 보로도액이라든가 이런 그 동제, 구리제의 그 이제 그 약해를 입는 게 있어요. 이걸 또 고쳐야 돼요. 약해를 입는 것은 답은 4번이 돼요. 복숭아, 핵과류 같은 경우는 동제에 약해를 받아요. 주의 살 뿌릴 때 주의하라고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1번 내화력이 약한 수정 이런 게 있어요. 내화력. 아까 방풍잎 있었죠. 방풍잎을 쓰는 거. 이건 내화력이에요. 불에 잘 안 타는 거. 이거를 방화 식재용 이렇게도 부르겠죠. 그죠? 그래서 방화 식재용은 뭐예요? 이 특성을 이거 한 권에 뭐 여기 이제 있는 거 불러드릴게요. 입이 두텁고 함수량이 많은 수종이다. 입이 넓으며 밀생하고 있는 수종이다. 상록수인 수종이고 수관의 중심이 추녀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특징 알고 계셔야 되고 수종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화수로서 화재에 의해 연소되어도 다시 맹화하여 수세가 회복되는 수목으로서 두터운 코르크층에 의해서 숲이가 보호되고 맹화력이 강한 나무, 가시나무, 아예나무, 사스레피나무, 외금송, 상수리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층층나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외우시고 가야 돼요. 잘 모르시면 아까 불러준 거기에 해당되는 거. 뭐 가시나무, 아예나무 이런 거는 남쪽 지방에 많이 심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 은행 같은 경우 그 맹화력이 강하잖아요. 단풍나무 이런 거, 뭐 층층나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알고 가시면 꼭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강화수종, 강풍수종, 그 다음에 무슨 그런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내건성에 강한 수종 뭐 이런 거, 그죠? 그거는 한두 문제 꼭 나니까 어느 거에서 날지 모르지만 외우시고 가세요. 그 다음에 엽소 피소의 약한 수종 또 나왔어요. 이것도 네, 엽소 피소의 약한 수종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엽소는 입이 타는 거죠. 그죠? 피소는 줄기가 이제 그 갈라지는 거예요. 추위에 갈라지는 거 상열이라고 그러고 더위에 갈라지는 거를 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그 수정이 있는데 수정을 보면 이제 약한 거는 뭐가 있어요? 숲기가 얇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단풍나무 아까 얘기한 거, 그죠? 단풍나무, 뭐 물풀의나무, 봄나무 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아셔야 돼요. 예.
피소는 여름에 이제 나타난다고 그랬고 남서쪽에 있을 때 노출됐을 때 저기 되고 숲이가 얇은 수종, 벚나무, 다풍나무, 목련, 매화나무, 물풀에 정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엽수도 마찬가지. 엽수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조금 이따 얘기해. 그래서 이 엽수는 입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엽수 이제 엽수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엽수 여름에 강한 햇빛과 전발산량의 과다로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가장자리가 마르기 시작하고 갈색으로 변하고 잎맥에서 가장 먼 지역까지 수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장마 기간 후 저항성이 약한 잎에서 엽수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토양을 관수하고 수분 부족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고산성 수목의 식재 때 잣나무, 전나무, 주목 이런 게 조금 저기예요. 약하고 아니 약하죠. 이게 겨울 한대성에서 사는 전나무, 잣나무, 주목 이런 거. 특히 그 다음에 이 엽소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칠엽수 같은 거, 단풍나무, 충칭나무, 물풀에 칠엽수, 누름나무, 주목, 잣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이런 거, 자작나무 같은 것도 추운 데서 많이 자라요. 이런 데서 많이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수목 관리학에서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화, 뭐 내건, 뭐 이런 거 강한 거, 또 뭐 낙내 뭐 강한 거, 약한 거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23번 전정 시기에 관련 문제가 있어요. 전정 시기. 그 전정 시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에 3번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보시면 요거 표 있어요. 계절별 전정 수목이라고 이렇게 표 돼 있는 거 있죠. 그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이 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면 8페이지예요. 1, 2, 3, 4 이렇게 적으셔서 가다 보면 8페이지가 이 계절별 수목, 전정 수목에 대한 게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 7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7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거기 7페이지 보면 전정 수목 시기가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8번 잘 보세요. 화관목의 전정 시기는 꽃을 최대한 띄우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각 수종의 개화 숙성에 맞게 전정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 맞는 거죠. 이른봄 개화하는 수목과 화관목은 이른봄에 전정하면 꽃눈이 제거돼 볼 수 없으므로 개화 방해 개화가 끝나고 내년도 꽃눈이 생기기 전에 전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찍 피는 꽃들 있죠. 봄에 이런 거 언제예요? 꽃이 진 후에 바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꽃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꽃을 볼 수, 다음에 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2번 무궁화, 배롱나무, 금목서 같은 여름에 개화하는 수종은 꽃눈이 언제? 5, 6, 7 뭐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4월 일찍 하는 거예요. 4월에 전정한다. 답이 4월이었었죠. 그죠? 이런 건 언제 펴요? 무궁화 이런 배롱나무 늦게 펴요. 꽃이 여름에 7월 8월 막 거의 가을 시작될 때까지 피잖아요. 배롱나무 같은 게 특히. 그런 건 언제 펴요? 꽃눈이 형성되기 전에 이른 봄에 한다. 4월 달에 한다. 미리. 틀리죠. 아까 봄에 일찍 피는 꽃하고 여름에 피는 꽃하고는 전정 시기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돼 있고 그다음에 등나무, 백목련, 치저나무, 철종류는 전정 시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등나무는 5월에 그 꽃이 피고 난 후 곧 새로운 꽃눈이 생기므로 꽃이 지자마자 전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백목련, 치저나무는 꽃이 피고 나서 30일 내에 철종류는 뭐 한 달 이내에 전정을 바로 해줘야 된다. 일찍 피는 꽃은. 그다음에 여름 피는 꽃은 4월달 정도 해줘야 된다. 꽃눈이 5, 6, 7월. 그게 꽃눈이 생성돼서 그게 피는 거죠. 꽃이.
그 다음에 가을 전정이 있어요. 가을 전정은 3번에 가면 가을 전정이 있는데 전정 시기는 휴면기 때 이제 휴면하는 휴면기 전정과 생육기에는 생육을 나눌 수 있는데 그 겨울 전정이 제일 좋다고 나왔었어요. 그죠? 대부분의 조경 수목은 휴면 기간이 언제부터요? 12월 3월 사이에 이제 하는데 이때가 이제 낙엽이 없기 때문에 가지 개체나 수영이 잘 된다. 전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병익 주익의 피해를 받은 가지 잎이 발견되고 작업이 쉽다. 수면 중에 부정화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멋있는 수영을 오래 관상할 수 있다. 그래서 수종과 종류에 따라 지역에 따라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가, 새싹이 빠른 수종은 전정 시기를 빨리 끝내고 늦은 수종은 늦게 해도 된다. 나, 상록화렵수는 대체로 추위 약하므로 언제 해요? 강전정을 하면서 강전정을 피해야 되고 언제? 제2 휴면기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따 알려드릴게요. 상록수는 아주 추울 때는 이제 저기가 돼요.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종이라도 따뜻한 활동이 쉽게 된 나무는 추운 곳에 심은 나무다. 봄에 새싹이 빨리 나오므로 전정을 일찍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눈이 많은 곳은 눈이 녹은 후에 하도록 한다. 봄 전정, 새로운 가지와 잎이 나오는 시기인 3월, 5월 사이의 전정인데 낙엽수는 최대의 생장기이기 때문에 순자력이나 눈따기 등 약 전정을 한다. 낙엽수는 순자력이 3, 5월 때는 봄 전정은 거의 안 해야 되죠. 여름 전정은 6월 8월에서 하는 건데 통풍과 채광을 놔두기 때문에 그런 거만 살짝 해주는 거죠. 수광과 통풍이 좋게 된다. 온대 꽃나무들은 봄에 꽃을 피는 온대 나무들은 화 분화 중이나 완료한 화를 자르면 이듬해 꽃을 보지 못한다. 아까 설명했던 그 밑에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줄 가보실까요? 중간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밑에 전정을 하지 않는 수종이 있어요. 침엽수, 가뭄비, 독일 가뭄비, 금송, 히말라야 시다, 나한배, 상록화립수는 동백나무, 늦동백나무, 시자나무, 불거리, 농나무, 태산목, 만병초, 팔순이, 남천, 다정금나무, 월계수 이런 거. 저기가 많으네. 상록화립수. 그 다음에 낙엽화립수. 그 다음 북쪽에 가시면 느티나무, 팽나무, 회야나무, 참나무, 수조, 백목련, 튤립, 수국, 떡갈나무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과습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있어요. 과습에 대한 거. 과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호흡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과습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토양에서는 지하 수위가 높다 낮다. 네, 높은 거죠.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높은 곳에서의 어떤 뭐 하면 이게 과습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습이 되면 환원이라고도 또 다 문제가 나올 수도. 환원이라는 거는 공기가 부족하죠. 물이 많기 때문에 환원 상태가 돼요. 환원 상태면 산소랑 안 붙고 뭐랑 붙어요? 수소를 붙게 되겠죠. 그래서 황화수소가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식물한테 피해를 주고 뿌리도 썩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뿌리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도 이제 시들기 시작하고 수관도 작아져요.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잘 생장을 못하겠죠. 당연히 그런 게 과습의 피해가 되겠어요. 증상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보내드릴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습의 피해 페이지가 적혀있지 않네. 과습은 토양 공극에 물 혹은 공기로 채워져 있어갖고
공국이 이제 채워져 있는데 공국에는 물과 공기가 채워져 있는데 공국이 모두 물로 채워져 있어서 산소 부족으로 뿌리가 죽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비가 온 후 1.2m 구덩이에 5일이 지나도 물이 빠지지 않으면 과습으로 진단한다. 홍수로 인하여 7일 이상 토양이 침수됐을 경우 산소 부족으로 뿌리 호흡이 불량해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진행된다. 초기 증상은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잎이 마르고 어린 가지가 보사하고 겨울철에 동해도 약하다. 이제 수분이 가습하면 겨울철에 동해가 약하다는 그거를 특히 써줘요. 이거는 과습 같은 거는 2차에 나올 수가 있어요. 1차에도 이렇게 나지만은 2차에 과습에 대한 피해를 적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써줘야 돼요. 그리고 과습에 대한 초기 증상 같은 거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엽병 입자루가 누렇게 변하면서 약간 누렇게 되고 입이 마르고 입이 말라요. 뿌리는 과습한데도 입이 말라. 왜? 호흡을 못하니까. 어린 가지가 보사하고 겨울철 동해도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성적인 거는 수간 상부가 가지 끝보다 서서히 죽어가면서 수간이 축소되고 입이 숫자가 감소하고 수간이 영성해진다. 방지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딱 떠올라야 되는데 방지법. 과습의 방지. 안검배수나 명거배수로 해서 과습 상태를 제거한다. 토성을 개량해야 된다. 모래사나. 쉬운 거 같죠? 시험에 가면 몇 개 못 써요. 한 장을 빽빽하게 써야 되는데 쉬운 거 같죠? 그다음 5일 이내에 물을 배수시켜야 되고 내습성 수조를 내습성 잘 견디는 거 뭐가 있어요? 버드나무, 나구성, 메타세콰이어가 잘 견뎌요. 그래서 저항성 큰 거부터 이제 얘기하면 나구성, 메타세콰이어, 버드나무 있고 단풍나무, 느릅나무, 물풀의나무, 버즘나무, 주엽나무 이런 게 강화돼요. 약한 거를 이제 또 골라야 되죠. 가문비, 석양측백나무, 주목, 자작나무, 충칭나무 이런 게 이제 습해에 약하다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25번 가지가 기형이 되는 원인을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가지가 기형이 된다. 가정이 기형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제초제에 대한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딴 사람한테 돌리지 말고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막 저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그 뭐 왜 하든가 거기다 올려놨는데 그거를 막 누가 퍼다가 이렇게 저기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문자 오고 막 그러더라고 서울대 출신들한테.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저기를 받아갖고 녹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에 그 증상들이 다 있어요. 이거를 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만 몇 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는 방법은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세 가지가 뒤틀렸다고 그랬네. 기형이 됐다. 이게 17쪽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1번 곤충에 의해 이게 이제 2차 때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나요. 가지가 뒤틀려 있다. 그 어떤 피해인지 적으시오. 그러면 1번 곤충에 의해서 텐데 혹파리나 진딧물 한 수종의 한 나무 이상에서 수관이 흩어져서 병증이 나타난대요. 가지에서 곤충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전염병이 있어요. 똑같은 거고 아까 곤충에 의한 전염병이 있고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제초제에 의한 게 있대요. 티오카바메이트 또 이사디, 디캄바, 글리포세이트 뭐 요런 것 때문에 전 지역에서 어린 가지에서 병증이 나타나고 이때는 이제 토양에서 제초제 함량을 조사하고 대화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한 나무의 한 가지에서 병증이 나타나는데 세포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가지가 납작해지고 굽어진다 이렇게 됐어요. 대화 현상은 소나무에서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디서만 일어나요? 대화 현상. 납작해지고 이게 작물 같은 데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죠? 나무에서는 그런 게 대화 현상 안 일어나죠. 아무튼 비틀렸다 이러면은 그거 부분을 찾아갖고 이제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어보고 2차 준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가지가 뒤틀렸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걸 다 쓰는 거야. 자기가 공부했던 거. 뭐 제초제부터 생각나면 제초제부터 쓰는 거지. 제초제 뭐
아까 이 불러준 거 그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다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생각나면 이렇게 쳐보시는 참고 정도. 어차피 연습은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멀칭의 효과가 아닌 것은 지금 나왔는데 뭐 아닌 것은 이제 토양 온도를 높임. 뭐 멀칭을 왜 해요? 이제 다밥이 생겼을 때도 멀칭하죠. 그죠? 다밥이 생겼을 때 멀칭하고 또 겨울에 그 뭐 하고 저기 겨울에 그런 것도 되고 뭐 보수 뭐 이런 것들 잎단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토양화 할 때 멀칭을 하면 잎단화도 되고 뭐 그런 여기 토양 온도를 높인다 뭐 이게 뭐 이렇게 써놨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게 다른지 정확히 모르겠고. 다음 27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중 조목 보호 구역 설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났어요. 이게 뭐냐면 공사할 때 이렇게 뭐 기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고 저기 하고 하니까 그 줄을 이렇게 쳐놨어요. 안전 구역 이렇게 쳐는 걸 조목 보호 구역 이렇게 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뿌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목 구역을 설정하는데 뒤를 뭐 근원경의 3배 정도 이렇게 둘레를 쳐서 한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에 나왔을 거예요. 여기 남 한 권으로 다 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찾으고 이게 그냥 수목 관리할 때는 내용 정도는 볼만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 너무 쉬운 것 같고 내용 정도 이 안에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2차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양성기관에서 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돼 있으니까 그거도 할 텐데 여기 보시면 뭐 내화력 뭐 이런 거 다 나왔네요. 내화력, 뭐 제출제 정 안 나오면 인터넷 딱 치잖아요. 그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조지역 설정 방법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엔진톱 28번 엔진톱 사용 그거 있어요. 아까 우리 그 하다가 중간에 끝쳤죠. 전지 그 다음에 보면 이것까지 하고 좀 쉬겠어요. 전지 하다 그 밑에 보면은 엔진톱 안전 모드로 나와요. 그거 한번 보세요. 페이지로는 페이지 번이니 9번. 9번으로 돼 있고 그래서 기계톱 사용 방법, 이 안전에 관한 게 꼭 한 문제씩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회 때 하고 추가 시험 볼 때도 보니까 뭐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엔진톱, 기계톱, 엔진톱 막 이래요. 요새는 또 무슨 톱이라고 부르죠 또?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엔진톱이 있는데 그 이제 구조상 고속 회전하고 있을 때 바의 앞부분 그 바 있죠. 그 바가 있어요. 앞톱날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가이드 바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이 그 물체가 베이잖아요. 그럼 탁 튕겨져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 몸 쪽으로 튀어오르는 것이 이제 킥백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킥백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엔진톱은 킥백이 일어났을 때 체인의 회전을 정지시켜주는 체인 브레이크가 정착되어 있다. 그래서 탁 튀잖아요. 그러면 체인 브레이크가 탁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돼 원래. 이게 손잡이 앞에 이게 이렇게 있어요. 가이드바처럼 된 게 이게 체인 브레이크인데 이게 탁 튀면서 딱 서야 돼 원래. 근데 안 쓰면 이제 문제가 엄청 큰 거죠. 이제 막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킥백이 일어나기 쉬운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헬멧을 착용하고 엔진 팁을 양손으로 확실히 잡고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세를 취한다. 킥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안된 킥백 방지용 바가 있나 봐요. 앞에 뾰족한 뭐 캐논바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씌우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겠죠, 엄청. 그리고 또 이에 땡 놨던 것 같아요. 엔진 톱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엔진 탱크에 있는 연료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서 이제 엔진 톱에 남아 있는 연료를 다 태워야 돼요. 네. 안 쓸 때는. 왜? 카브레터에 남아 있는 연료를 연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방치하면 카브레터 안에서 휘발유가 증발하고 엔진 오일만 남아서 굳어져서 카브레터 구멍을 막아서 고장을 일으킨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연료를 완전히 연소시킨 상태에서 체인 오일도 같이 이제 다 태워갖고 제거한 후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뭐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일을 적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합을 하거든요. 배합해서 휘발유하고 오일하고 섞어서 넣잖아요, 그죠? 투사이클인가 뭐 해갖고 넣는데 만약에 오일을 적게 하면 피스톤, 실린더, 베어링 등 내부 엔진이 달라붙어 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또 오히려 많다. 그럼 불완전 연소가 돼서 엔진 부품에 쌓여 갖고 이게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들어가 손상을 주거나 커플러 탄수가 막혀 출력을 저하하고 도마 플러그에 붙어 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진 톱에 대한 거는 안전 사고에 대한 거, 뭐 거리 같은 거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책자를 보시면서 아마 양성기관에서 다 했었을 거예요. 그 안전 뭐 시간이 있어갖고 엔진 톱 사용에 대한 거를 우리는 별도로 그 강사가 나왔는데 뭐 잘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나요. 한두 문제 꼭 한 문제 정도 나요. 그러니까 엔진 톱 안전 사고에 대한 걸 하셔야 되고. 29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자기가 쓰면서 어떻게 해요?